대상 기업들의 과거를 보고 네. 미래를 보자. 과거를 보고 과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오케이. 한 방에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있으면 그 사람 입을 탁 막고 싶어요. 탁 막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거북이 같은 투자잖아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적으로 절대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투자의 태도 네. 책 쓰실 때 네. 다른 투자 전문가들 네네. 이렇게 몇 인터뷰 명 하셨잖아요. 인터뷰를 했죠. 네. 하셨을 때 저한테 목표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15%인데요. 하니까 연 15%라고 네. 하니까 그것밖에 안 되세요? 이제 처음에. 좀, 네. 왜냐면 다른 분들은 뭐 30%뭐 50%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상당히 네. 많은 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면 충분해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왜냐하면 15%가 10년 하면 4배거든요. 네. 그리고 15% 수익률이 5년 가면 더블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또 그런 속도 내 자산이 그 정도의 속도로만 어떻게 보면 낮은 목표 수익률이지만 그 정도의 속도로만 계속 불어나 준다면 어떤 또 생각도 하게 되냐 하면 뭐 제가 어디 가면 맨날 묻거든요. 뭐 요즘 그 AI 주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하냐?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항상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속도에 그 정도 수익률만 계속 꾸준하게만 간다면 그거는 결코 그 엔비디아의 뭐 수백 프로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부러워할 그런 수준의 수익률이 아니죠. 네. 그 꾸준한 15%의 수익률은. 예, 15년에 10배 정도를 한다고 치면 뭐 느린 것 같습니다만 그때 1%는 초기 투자의 10%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10배 대에서의 10%는 초기 투자의 더블인 거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코 적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계속 그리고 그 초기 투자에 돈이 불어나는 동안 또 중간에 또 투입되는 또 그들도 계속 그 속도로 계속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하면 그 돈이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네. 돈이 된다라는 네.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매년 한두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네. 내 자산의 증가 속도를 예전에 이제 월급을 많이 받을 때는 이제 월급 받은 거에서 세금 내고 나서 돈 쓴 거 계산 다 하고 그러면 얼마 정도가 투자금으로 들어갔지?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몇 프로 이렇게 제가 가치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네. 이제 그거를 계속 어느 정도 체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자신 있게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입니다. 네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정도 속도로는 네. 이렇게 조금씩 이제 불어나고 그리고 네네. 이렇게 수익률은 욕심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욕심보다는 낮은 수익률이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의 정확성 그러니까 편차는 그거에서 크게 안 벗어나는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과거를 보고 대상 기업들의 과거를 보고 네. 미래를 보자. 과거를 보고 과거를 확인하고 그래서 과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낮아지겠죠. 네. 저도 이제 계속 해보면 정말로 그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버핏이 깨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한 번 깨지면 그 장기 레이스에서의 수익률 훼손이 네, 맞습니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 네. 손실을 보고 거기서 끝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손실을 확정 짓는 저도 거. 몇 년 전에 마이너스 26%인가 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26%. 그거는 손실이 아니죠. 왜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그거는 제가 그때는 그게 조정을 받을 때는 결코 손실을 봤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지는 않았고 그런 손실이 아니고 이거 영원히 다시 되찾을 수 없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팔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배당을 주고 계속 저평가 그 내는 수익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이런 거는 이거 떨어지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으라는 그렇죠. 거를
그거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그런 예. 측면에서 이제 배당이 중요한 게 일단 심지어 위안을 줄 뿐만 아니라 배당을 준다는 거는 회사가 체력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염치도 있고 어. 체력도 있고. 예. 예. 사실은 회사가 어려워져서 현금 흐름이 빡빡해지면 주고 싶어도 배당을 못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대주주가 음. 힘들 때는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죠. 네, 저도 그런 회사 하나 찾았습니다. 조금 이따 가서 그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찾았어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진짜 저도 요즘 맨날 방송에 욕심을 비워라, 욕심을 비우면 된다는 게 사실 작은 돈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몇 달 월급을 겨우겨우 모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데 뭐 옆에 있는 애들은 집으로 몇 억을 벌었다. 누구는 뭐 10억짜리 집에 산다, 20억짜리 집에 산다. 뭐 누구는 몇 천만 원 벌고 연봉이 몇 억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정말 흔들리실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해 보면 나도 좀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한 방에 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있으면 그 사람 입을 탁 막고 싶어요. 탁 막고 다른 사람들한테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이렇게 그거를 자꾸 벤치마크하고 있고요. 근데 따져보면 그 사람은 내 옆집의 사촌 누나의 뭐 삼촌의 아저씨의 뭐에 아주 먼 사람이에요. 가까이에서 실제로 그렇게 대박 잘 터뜨린 사람 또 찾아보면 잘 없어요. 잘 없고 저는 그래서 계속 제가 여기 와서도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작은 수익률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익률이죠. 적정한 수익률로 꾸준하게 가면 큰 돈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증명해 보이고 그거를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확인해 보고 이제 제 과거도 이제 살펴보셔야죠. 진짜 그랬냐? 제 예전에 저거 투자했는데 맞냐? 이런 거를 통해서 저 방식이 먹혀드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책도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한 방에 깨뜨리는 게 뭐냐 하면 뭐 어디 투자해서 뭐 10배가 났다더니까 한 방에. 근데 그 투자가 보면 주가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한 30% 빠져요. 네. 그런 주가 그래프가 많죠. 많죠. 올랐다가 30% 빠지면 그러면 처음보다 한 70%는 올랐지만은 거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90%는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보통 안 봐도 뻔해요. 올라갔을 때 사니까. 네. 2차 전지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보면 여기 70% 그래도 올랐잖아. 이거는 성공한 주식이야라고 하지만 제가 눈에 보기에는 거기에 달라들어서 돈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가 보여요. 피눈물. 피눈물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은 그게 나쁜 주식이다, 나쁜 회사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돈 잘 벌 수도 있고 미래가 창창한 회사지만은 우리 같은 초보자들이 우리 같은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은울한 사람들이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돈을 따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주식이고 회사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우리 서 교수님은 뭐 증거들이 다 나와 있죠. 이런 유튜브 영상도 뭐 찾아보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투자 관련 지침 우리 학생들하고 만든 책. 그거 벌써 이제 3번인가 4번 나왔지 않습니까? 4번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거기에 다 포트폴리오가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저희 서주식 교수님 월간 서주식 이 링크 찾아가 보시면 링크도 걸려 있어요. 그거 보시라고 책이. 그러니까 충분히 뭐 증거가 있으니까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 20년 하고 21년에 굉장히 좋으셨고, 그다음 22년도에 빠졌고, 23년도에 회복을 했죠. 23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1년 동안 그냥 배당 수익률 정도, 배당 수익률에서 자본 손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한 5%대, 5, 6%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뭐 금융주들이 밸류업 하면서 대체적으로 못 올라도 30% 정도 오른 주식들이 꽤 많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따져보면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오늘 좀 빠졌습니다만 연초 대비 한 15% 올랐고, 그다음 증권이 ETF 기준으로 한 20% 이상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으로 따져보면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을 보면 사실 다른 주식에 비해서 떨어질 때 덜 떨어졌어요, 애들이.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도 투자할 때 평소에 체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나의 주식 투자 능력을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주가 3천일 때 내 재산과 그리고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막 3천에서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다시 3천 왔을 때 그치. 이 재산을 비교해 가지고 맞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본전일까요? 플러스가 나 있어야죠. 당연히. 사실은 플러스가 나 있어요. 그냥 똑같은 돈이면 까먹은 거예요. 네. 한 6%, 7% 까먹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3년이 지났는데 3천에서 3천 가는 동안 내가 한 20, 30% 정도는 벌었어야 내가 본전을 한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은 본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 부의 증가 속도 그리고 이 시장의 그 시장 가격의 증가 속도에 가면 한 적어도 한 60, 7% 정도는 올라줘야지 본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투자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7% 수익이 잘 안 났을 때는 나는 손실을 봤다. 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700 정도 되니까 지난번 2,700에서 주식을 하셨던 분이 지난번 2,700대 내 자산과 투여 없다는 기준으로 지금 2,700에서 봤을 때 손실을 보신 분은 냉정하게 난 못하는구나 인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다른 거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구나. 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가시면 앞으로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본전을 했으면 그것도 잘한 건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잘한 거예요. 주변은 물론 10명 물어보면 한 8명은 깨져 있겠지만 네. 본전했다고 잘한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대략 2,600이었으면 지난번 20년 하고 21년도에 기록했던 22년도에 기록했던 거니까 네네. 그때보다 적어도 뭐 2년이면 2년만큼 4년이면 4년만큼 수익률이 안 올라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좀 그런 예. 게 자기 점검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밸류에이션 초반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버핏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네네. 그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네. GDP 대비 자산 총액 가격이 얼마냐, 몇 퍼센트냐, 뭐 이런 걸로 따지는데 미국 지금 주식 시장이 미국 GDP가 27조인데 이게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버핏 지수로 보면 지금 고평가가 엄청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좀 약간 바이어스도 있어요. 네. 버핏도 아마 지금은 그 버핏 지수 사용 안 할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 그 정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서 많이 달라진 게 미국의 산업이 전체 경제가 오히려 기업에 더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었어요. 뭐 네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에. 그래서 그 기준점이 아마 좀 높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GDP는 이제 도메스틱, 그러니까 국가 지역 단위적이니까 사실은 GNP 기준으로 가든가. 왜냐면은 말씀하셨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그런 모든 미국 국적의 회사들이 사실은 미국 매출이지만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니까. 네네. 네,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예전에는 뭐 100%면 고평가야라 했지만은 지금은 한 뭐 150% 정도면 고평가야라고 약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고평가가 심할 거다. 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뭐 PBR이나 PER 이런 걸로 명백하게 보여지는 시수니까 뭐 수치니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거를 적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기업에 꽤 그래도 의존하는 그래서 전체 경제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발생하는 GDP가 꽤 클 거예요. 수출입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건 결국 기업이 하는 거니까 국가가 수출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시총은 GDP보다 100%가 아니고 한 150% 정도가 더 그 정도 돼야지 뭐 고평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지금 뭐 이런 뭐 저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은 조금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네. 코스닥은 논의 시장이라고 따지고 사실상 예. 거래소 기준으로 한국의 GDP가 2,400조, 거래소 시장 2,200조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저평가라고 본다는 거죠. 네. 저평가고 그리고 그보다는 PBR과 PER로 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나라는 기업이 별로 없어. 그냥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GDP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시총이지만은
버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이 주식시장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나라별로 그 산업 구조에 따라서 그걸 좀 다르게 잡는 게 맞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데는 조금 더 높은 시총이 그보다 더 커야 당연히 더 커야지 중립이 되는 거죠. 네.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아 그래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나도 오래 기다릴 거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투자할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만 덜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오래 기다릴 거야 하면서 예를 들어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는 오래 기다릴 거야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 많으실 거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게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고 미래에서 너무 중요한 산업이니까 그래 어떤 애국적인 마음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준은 절대 놓치지 말고 기업을 내 자산을 투자할 때는 이런 기준은 꼭 맞춰서 투자를 해라. 그 밸류에이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말씀해 주신다면. 저야 뭐 지금 벌고 있는 돈이죠. 지금 시총 대비 벌고 있는 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멀티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멀티플이 계속 유지되는 멀티플인가. 그러니까 한 번 수익이 뭐 잘 나고 못 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들쑥날쑥하니까 과거에 10년치, 20년치를 보면 꾸준하게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미래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얻는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한 10년 동안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인지를 대략 그런 거는 측정하기가 쉬워요. 자료 대고 그려보면 되죠. 숫자를 엑셀로 표를 해서 쉬운 기업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쉬운 기업들만 평가를 해서 이거는 이거 대비 가격이 싸네 비싸네 가격과 그 미래 수익에 대한 그걸 비교해서 그거를 그래서 측정을 하는 게 제 방식이죠. 또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낙관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지금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장기 투자니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거 이번에 이 하락은 뭐 대세 하락기 뭐 또 이제 앞으로 막 그런 하락 좀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런 얘기가 막 나올 거예요. 수많은 데서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에 경거망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1년에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연준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조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뭐 하락해서 망가지는 그런 과정에 뭐 지금 초입 단계다. 라고 얘기할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 어느 정도 가격이 싸졌을 때는 충분히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잘 계산하고 지금도 싼 주식들 많으니까 그런 걸 잘 모으고 있으면 또 나중에 돈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또 계속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소위 말하는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 그다음에 주주에 대한 그 가치 부여,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제 막 발걸음을 뛸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에다 가치를 더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좋은 미국 같은 데다 한국보다는 거기에 밸류를 그럼 대략 그 속으로 생각하실 때 뭐 이거야 뭐 개인차가 있는 거고 뭐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는 게는 좀 어려운 거겠지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한국 주식은 너무 싸고 미국 주식은 너무 비싼데 그러면 뭐 영원히 한국 주식 할 거야? 뭐 그랬다가는 또 답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더 줄 수 있을까? 몇 퍼센트나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죠. 미국은 미국 백화점이 화려한 백화점에서 엄청 좋은 백화점에서 그런 물건을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재래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 가격을 같은 물건을 갖다 놔도 더 비싸게 팔릴 거예요. 팔리지만은 저는 우리나라 오히려 재래시장에서 같은 물건이라도 더 싼 거를 지금 사는 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덕이다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포장이 잘 된 그런 미국 주식들이 우리 한국 주식들 아직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것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뭐 2배 차이 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그게 뭐 한 10%, 뭐한 1-20% 가격에 1-20%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포장 아무리 잘 받자 물건이 같으면 그 이상은 힘들잖아요. 네, 지금은 예. 따지고 보면은 미국에선 고등어 한 마리가 포장 잘해가지고 지금 한 2만 원 가까이 팔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지금 1만 원 받고 있는 거죠. 있는데 같은 저는 고등어예요. 예를 들면 10,000원, 12,000원 정도가 맞다.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포장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네. 거죠. 예. 하나 더요. 근데 거기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 세계 자본이 잘 들어가잖아요. 계속 들어가죠. 그 네. 노력을 2000년 초반부터 했어요. 네. 그 전까지 미국은 그 노력을 크게 시스템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2000년 초반부터 그런 걸 막 하면서 그게 효과가 지금 최근 한 5년, 네. 뭐 10년 동안 쫙 나더라고요. 나고 그게 안타까운 게 그거를 우리도 했어. 그 노력을. 2005년, 6년 요때 아, 중국 주식 엄청 들어왔었죠. 2006년 요때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가 뭐 우리나라의 미래 목표를 동북 아시아 금융 허브. 금융 허브 그거로 정하고 한국 거래소 상장도 추진하고 네, 막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 바꾸려고 했었어요. 네. 했는데 몇 년 뒤에 그게 전부 무산되면서 좀 그게 저는 참 뼈 아프다. 네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뼈 아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2000년 초반 때 그 미국의 그런 노력이 그런 노력들이 결국 지금의 미국 별거 아닌 미국인데 그 미국을 계속 그렇게 강성하게 네.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자본시장을 지금 갖춘 그것도 한 요인이다. 10% 20% 정도 프리미엄 더 줄 수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줘야.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줘야 되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갖춰 놓으면 이제 잘 갖춰 나가 포장도 잘하고 네. 뭐 잘 돈도 좀 들어오게 유인책을 쓰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기대가 크다는 거죠. 오히려 네. 더 잘 될 수 있다. 네. 사실은 뭐 23년부터 시작해서 24년 걸쳐서 한국 자본시장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는 미국 사람들과 세계 유수 선진국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뭐 K컬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K푸드, 그다음에 요즘에 K뷰티, 뭐 K전력 등등 해가지고 한국 제품들이 정말 인기 있게 가성비로 이렇게 이 가격에 이렇게 잘 만들어 하는 제품들을 너무 잘 만들고 있는데 딱 하나 금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래 전부터 그걸 네. 계속 비판해 왔고. 예. 금융만 잘 되면 우리나라가 완벽한 정말 그 유럽 웬만한 국가들은 따라오기 힘든 뭐 압도적인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네, 예. 맞습니다. 인력은 좋아요. 제가 보면 네. 인력은 제가 다른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러니까 산업에 있는 인력들의 역량은 충분해요. 네. 근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어요. 네. 그것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 금융인들이 앞으로 해외에서도 네. 우리 BTS처럼 네. 그렇게 활개를 치고 돈을 벌어올 그런 때가 저는 올 거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참 계속 답답해 하면서 과거에도 여기서도 얘기하고 다른 데서도 얘기하고 칼럼도 쓰고 막 그랬던 네. 그런 거죠. 예.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한국이 이제 교육열이 되게 높아서 우리 너무 교육열 지나친 거 아닌가 했는데 사회 전체로 봐서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교육열 때문에 인적 자원 수준은 진짜 완전 초선진국 수준 아닌가. 왜냐면 나라 사이즈와 인구와 그다음 재반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모두 갖춰 보면 이런 정도의 인력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이라고 표현하나 그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나라가 정말 뭐 국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진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인력은 좀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이유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니면 뭐 쇠젓가락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뛰어나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아까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지금 시스템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 역량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네. 기회가 있을 때 네.
그 주제로 한번 나중에 하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두 가지 요인. 예, 제가 옛날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한번 네.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폭락한 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까, 그리고 또 오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자가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익 교수님이 저희가 항상 기치로 내건 10만 금융전사 만들기에 정말 뛰어난 그 매뉴얼을 저희한테 주고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서 교수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저도 서 교수님 영향을 받아서 자산 일부를 서 교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해봤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빛이 납니다. 되게 느린 것 같은데 일단 다리를 쫙 뻗고 잘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편해. 걱정 하나도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한국 시장이 폭락하면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매뉴얼로 전해주신 이 투자 방법을 한쪽에는 꼭 한번 장착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실질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서정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